8월 2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다시 한번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7월 28일 ICBM급 화성 14형 2차 발사 후 약 한 달 만인데요. 이번 북한의 도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의 도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남북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에서 평화적 방안으로 북핵 위기를 극복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갈수록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데요.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속내는 무엇이고 우리 정부의 대응 카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드립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늘 이쪽 분야에서 바쁘셨지만 요즘 특히 각별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시겠어요? 을지훈련 중입니다.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조금 목소리를 낮추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을지 훈련이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되는 상태는 아니니까. 네, 북한 김정은이 지난 8월 14일에 김낙겸 전략사령관으로부터 관포위 타격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을 하면서 미국의 경고망동 여부를 좀 지켜보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공을 넘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일단 행동은 유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또 했지요. 미국 국민들 앞에 연설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특히 내가 말한 것을 존중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또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구비하고 있고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걸 김정은이 존중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그 미국의 역량과 의지를 감안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도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자세 변화를 보이는 것 같다라는 발언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도 보면 2015년에는 오캄지뢰 도발이라고 하는 걸 했고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틀면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포격을 했고 그리고 전쟁 직전까지 가는 김정은이 48시간 최후 통첩을 하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전장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EFG 연습 때 총참모부의 성명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성명 직후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직접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수중 사출 비행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UFG 연습이 끝나고 9월 초에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 정말 전쟁 일촉즉발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했지만 막상 UFG 연습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오히려 우리 한국과 미국도 이 훈련을 정상적으로 하지만은 조금 로우키로 막 드러내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걸로 봤을 때는 서로 상대방을 좀 덜 자극하고 뭔가 여기에서 해법을 모색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다음 단계 이제 실험은 뭐 어떤 실험이 이제 필요한 겁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10,000km가 넘는 그런 미사일에 탑재를 하려면 대략 한 500kg 정도의 탄두로 가볍게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소형화. 그게 과연 되느냐는 것이고 이미 북한은 로켓 추진 역량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백두산 이 로켓을 개발했고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거리는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이제 넘어야 할 단계는 이 장거리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높은 이 고도에서 떨어질 때 그 재진입 시 이 발생하는 고열, 7, 8천도의 고열을 극복하고 탄두가 정상적인 모양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목표까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아직 남은 과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핵물질, 핵폭탄급에는 이제 뭐 플루토늄 또 우라늄 뭐 이런 쪽들이 다 있는데 네. 지금 플루토늄이 지금 확인된 것만 한번 몇십 킬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군 당국에서는 약 50kg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때 한 발에 들어가는 플루토늄의 양이 4에서 6kg. 네,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50kg이면 최소한 1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라늄을 농축, 고농축을 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고농축 우라늄 물질은 얼만큼 확보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네, 네. 그래서 전문가들 판단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HEU라고 하는 네, 네. 농축 우라늄을 포함해서 네. 대개 20발에서 최대 100발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을 지금 하고 네, 있는 네. 겁니다. 우리가 우리 대통령도 얘기하시고 있지만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네. 것,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레드라인 설명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그것을 레드라인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한 것을 저도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대통령의 그 염두에는 아직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해놓고 있지 않거든요. 네, 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핵탄두는 이미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보는 레드라인은 이미 넘은 겁니다. 이 대통령의 그 발언은 미국을 기준으로 한, 미국을 타격하는 걸 기준으로 한 레드라인을 아마 그런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본을 생각해도 이미 레드라인은 이미 넘었겠죠? 일본이라든지 저는 구암까지도 이미. 레드라인은 이미 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대한민국, 일본 동맹국이거든요. 그다음에 구암 본토입니다. 미국령이고 그렇다면 동맹국과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추었다. 네, 네. 그렇다면 이건 현시적인 위협이죠. 네, 네. 현시적인 위협을 미국의 군부, 예를 매티스 장관이라든지 이런 이 미국 국토를 지켜야 한 안보를 책임지는 이 수장들이 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적인 차원의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준비, 뭐 또 더 나아가서는 예방전쟁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네. 이런저런 모든 선택지를 다 갖다 놓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는 것은 사실 기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방전쟁이라는 표현이 좀 용어상 맞는 말입니까? 요즘 무기 위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먼저 맞고 나서 사실 정신을 차려서 다시 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네, 네.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고 판단됐을 때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예방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킨 역사적인 전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유엔 안보리결이 2372호가 나왔고 그것을 중국이 이행하겠다고 선포를 했고 북한의 무역액의 상당 액수가 이 감축이 된다면 김정은으로서도 굉장히 뼈아픈 조치가 될 수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미국이 본토 공격받은 경우가 2번 있었지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진주만 네네. 기습을 일본으로부터 받았고 그다음에 2011년입니까? 9.11 테러. 네, 네. 근데 미국을 공격했던 그 나라들은 이미 다 이제 초토화가 돼 버렸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김정은이 혹시 그런 역량을 다 구비하고 실제 공격할 가능성이 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그런 군사적인 선택지를 이 미국 국민이 분명히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걸 뭐 망설일 지도자가 있겠느냐 하는 네. 부분들도 있는 거지요.
만약에 미국이 그런 선제 타격이라든지 예방 타격이든 선제 타격이든 군사적인 수단을 써야 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일단 지휘 통제 체계를 마비시키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눈과 귀를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 놓고 그리고 주요 미사일 기지 또 이 북한의 주요 무력 수단 그다음에 지휘 시설 그런 것들을 타격해서 도저히 반격할 수 없는 그런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이 역량은 미국이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 잠수함에서 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SLBM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들도 이제 그걸 자꾸 보여주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 위에도 어딘가 너희들이 모르는 곳에도 많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 이제 북한이 SLBM 발사를 작년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김정은이 국방과학원을 방문해서 거기에 SLBM 다시 말하면 북극성 3형이라고 하는 그 설계도 도면을 이제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조만간 우리는 이 SLBM을 전력화시키고 더 강력한 무기로 만들 수 있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고래급 잠수함은 한 발밖에 못 쏘거든요. 근데 적어도 SLBM으로서 역량을 제대로 갖추려면 그 잠수함이 최소한 한 3발 정도는 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훨씬 규모가 큰 잠수함이 필요하고 또 북한의 잠수함의 취약점은 대부분 디젤 형식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착이 되지요. 장거리를 가서 때리기에는 굉장히 역량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마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결국은 계속 집요한 노력을 한다면 그것도 발전하고 그것이 만약에 전력화된다면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지요. 이번 을지훈련 이후에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 또는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변화가 생길까 봐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작년의 경우를 보면 UFG 연습 이후에 북한이 이 5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작년과 같이 북한이 강도 높은 전략 도발, 추가 핵실험이나 또 추가 ICBM 발사 그런 식으로 간다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뭐 직접 괌을 타격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상당한 거리가 다시 말하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 4,000km라든지 이런 거리 일본 열도를 넘어서 그런 미사일을 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영토 위를 날아간다든지 아직까지 뭐 일본 상공을 넘어서 쏜 적은 없고 전부 이렇게 고각으로 쐈지요. 쐈던가요? 물론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넘어가는 사례가 과연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도발로 갈 경우에는 사실 과거보다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훨씬 높아졌고 말이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이미 갖추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던포드 의장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중국을 직접 찾아가서 접경 지역의 부대를 방문하고 또 시진핑 주석도 만났지요. 그 중국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괌포위 타격이라든지 이런 걸 실행한다면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우리는 북한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렇게 무모한 도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도 북한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도 지금 받고 있는 경제적 압력을 초월하는 이를테면 이번 안보리 결의에서는 원유 공급 중단이라고 하는 카드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을 더 강도 높게 실험을 한다면 사실 중국으로서도 그 더 추가적인 대북 압박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사실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정은으로서도 핵 미사일이 자기 정권을 지켜주는 보검과 같이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아마 중대한 결심을 할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 상황이 북한이 도발적으로 가서
더 상황을 악화시킬 것인가? 네. 아니면 김정은이 뭔가 방향을 전환해서 네. 국제사회의 대화 요구에 호응을 하면서 뭔가 긴장을 낮추는 형태로 갈 것인가? 네.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아마 뭔가 지금 북한도 고심을 할 것이고 미국도 이런저런 이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들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리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단기간에 뭔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북한으로서는 뭐 자기들은 핵을 포기하는, 다시 말하면 핵탄두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당장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대화에 나오기는 매우 어려울 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측 못하는 아까 새로운 핵실험이라든지 네. 또 다른 미사일이 어떤 고각이 아닌 뭔가 진짜 실사거리 쪽으로 쏜다든지 뭔가 변화된 어떤 국면들이 나타날 경우 시장은 이제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요. 아마 9월, 10월, 올 연말까지 아마 그런 상황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김정은이 잘못된 판단과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네.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역시 지금 미국도 정말 이 중대한 그런 결의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무역 마찰을 각오하고 네. 지금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계속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가면 네. 더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도 우리는 불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이 반발하고 있고 이렇게 미국이 강하게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그런 대화의 자리에 나오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과거와 같이 뭔가 상황을 타개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척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가 네.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20여 년 동안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그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미국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우리 한반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까지 보면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측면이 강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다른 우리 나름의 자구책은 제한된 지역에 대한 아주 강한 네. 타격을 하기 위한 그런 핵무기를 이제 전술 핵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이제 핵을 무기화하고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래식 무기만을 가지고 북한의 핵을 대응하는 것은 네.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고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91년에 철수했던 전술 핵무기를 다시 가져오고 네. 네. 그 전술 핵무기를 가능하면 유럽과 같이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 핵무기들은 유럽 국가와 미국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50대 50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협정을 맺어서 네. 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고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김정은을 비핵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배치하고자 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진행하는 한미연합연습을 반대하는 그런 일부 국민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가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걸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진정하게 보여준 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아쉬우면 대화에 나와서 얻어먹을 거 빼먹고 돌아가선 딴소리하고 합의 안 지키고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화에 나오기는 했는데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걸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과거에 그런 노력을 했지만 사실 별 효과를 얻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노력하는 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사드 배치라든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북한이 만약에 괌을 타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동맹이니까
한미 동맹 조약 정신에 따라서 만약에 북한이 동맹국인 괌을 타격한다면 우리도 우리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도 북한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역시 진정한 동맹이구나. 우리도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는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신뢰의 동맹 관계가 돼야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우리의 자구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함께 지금 대통령 우리 정부가 얘기했듯이 삼축 체제를 빠른 시간 내에 완비하는 일, 비용이 좀 들지만 그런 노력 그것도 함께 돼야 되겠지요. 그 최근 사례로 좀 이미 좀 됐습니다만 이란 같은 경우 핵에 대한 이제 서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의 어떤 핵 능력이라는 게 좀 진도가 더 나가 있는 거 아닌가? 훨씬 더 나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그래도 이란은 비교적 북한보다는 경제가 개방돼 있고 또 이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인 석유를 수출하는 길이 다 막혀버려 가지고 생존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는 견디기가 어려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갖고 있는데 그럼요. 북한은 참 쉽지가 않아요. 북한은 굉장히 폐쇄 경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생명줄이 또 중국이고 중국이 생명줄을 끊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제대로만 해주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도 높은 압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이런 노력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결국 북한도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 같지만 자세를 바꾸었던 전례들이 있거든요. 북한 정권이 출범한 지가 이제 내년이면 꼭 70년입니다. 분단은 이미 72년이 됐고요.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저 체제와 정권이 핵무기가 없이 존재해온 세월이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 핵이 없으면 죽는다 망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북한 주민들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엘리트들이 알 수 있도록 북한 내부에서 그런 변화 움직임이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병행하면서 김정은을 바꾸도록 압박을 한다면 희망이 없지 않다. 뭔가 또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뭔가 또 변화의 계기가 또 있겠죠. 그걸 읽어내면서 아마 가을에 9월, 10월의 변화가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님 모시고 북한 핵과 관련한 최근의 분위기를 한번 다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4세기 로마 제국의 군사전략가 베게티우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또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곧 힘에 의해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핵 문제가 세계의 톱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 자주국방의 힘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서정의 경제 펀치 여기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